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 문화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라고 치면은 일본 문화, 미국 문화 요 정도겠죠? 미국은 음악과 영화, 빌보드, 할리우드 그리고 자본주의 우리가 바라보는 서양 관점의 스탠다드. 일본은 음식이라든지 그나마 우리나라와 가장 정서가 가까운 외국 문화로서 말이죠. 이렇게 일본 문화와 미국 문화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외국 문화를 대표하는 두 선봉장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자, 그럼 중국 문화에 대한 건 어떻죠? 긴 역사를 포함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만 보면요. 중국 음식 특유의 호불호가 갈리는 그 향신료 아니면 홍위병이 다 파괴했다는 그 문화유산들 더 이상 관광으로도 볼 게 없다. 그리고 중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물건 모든 게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낮아서 찾아볼 가치도 없다. 이런 게 보통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국 문화라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평가절하 당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려고 한 그 시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불리는 고종이 아간파천이라든지 이모군란 여러 가지 사건을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겪고 나서 스스로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닌 자주 독립국가 위치 그것을 과시하려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것에서 중국 영향력 탈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와 동시에 했던 것은 남별궁을 폐쇄하고 환구단을 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환구단과 남별궁 이게 뭔지 짚고 넘어가야 얘기가 빠를 것 같아요. 위키 설명에 따르면 환구단은 유교의 천자가 하늘에 바치는 제단이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가 예법에 따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고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자국 이외의 국가들은 모두 오랑캐로 보았으며 오직 자국 군주만이 환구단을 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왕조가 중국 앞에서 감히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는 일 혹은 자신을 중국과 동등한 지위로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말이죠. 물론 이게 과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대의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현대에도 중국이 위다, 한국이 아래다 이렇게 굳이 논란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국력과 지위, 그 주제를 알고 행동하는 것은 과거나 현대나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그게 안 돼서 중동이나 북한이 미국한테 경제로 또는 전쟁으로 참교육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제사를 지낸다는 그 환구단은 공식적으로는 중국만 천자로서 그리고 황제의 지위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야매로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감히 황제라고 스스로를 호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의도, 고종이 스스로를 또 황제라고 부름과 동시에 환구단을 지을 수 있는 황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고 싶었던 그 당시에 청나라의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라서 나도 황제를 한번 맘먹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명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조선이 명나라를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때는 놓쳤으니까 이번에 청나라가 망할 땐 이제 이번이야말로 왕위를 계승해보겠다. 일단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남별궁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환구단을 짓기 전에 부셔버렸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궁을 부셔버리고 제단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남별궁은 원래 청나라 사신들을 모시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노골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이 묵고 가는 그 장소를 폐쇄하며 중국만이 부를 수 있는 그 황제라는 호칭을 자처하고 그리고 천자만이 가능한 하늘에 지내는 그 제사를 위해서 어떤 장소를 만든다? 그냥 그 대한제국에서 자주독립의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진짜 자주독립이라는 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서양의 가치를 따르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한제국에서 청나라의 흔적을 굳이 지우고 싶었다. 중국을 배제하고 싶었으면 중국의 호칭인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호칭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말했어도 좋았을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중국식 호칭이 아니라 조지 2세 이런 거 군주 이런 유럽식 호칭도 있었을 거고 아니 그게 동양의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 싶으면은 일본도 천황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독자적인 단어를 새로 만들던지. 솔직히 황제라는 말과 왕의 차이점이, 황제는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래에 예를 갖추게 할 수 있는 진짜 왕 중에 왕을, 그거를 황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중국 황제들은 뭐 조선 왕이라든지 뭐 주변국들의 왕들에게 강제로 예를 갖추게 할 수가 있었으니까 정말 왕 중에 왕, 그리고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이렇게 황제라고 부를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한제국은 과연 밑에 어떤 왕을 두고 예를 갖출 수 있게 만들었죠? 사실 황제라는 말도 맞지도 않아요. 중국의 전통과 황제, 그 왕위를, 그러니까 뭐 공석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앉아보겠다. 뭐 호랑이 없는 곳에는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청나라가 종이 호랑이가 돼버렸으니까 왕노릇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조선은 여우도 아니라 토끼였죠. 사실 고종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무리 뭐 청나라가 걸레짝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중국에서, 그리고 그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고종 황제가 그 짧은 시간이나마 중국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 전략은 일제강점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역사 교과서 보시면 우리가 임시정부를 어디다 세웠다고요? 상해요. 그 다음은 충칭. 이곳이 굳이 어느 나라의 지명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자꾸 체제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메카시즘과 반공교육의 희생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뭐 대만섬에 있는 국민당 정부에게만 지원을 받았지, 지금 현재 대륙에 수립되어 있는 공산당 정부에게는 일체의 독립운동에 대한 후원을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죠. 뭐 그놈의 이념 때문에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팩트가 다른 것 같아서요. 사실 당시의 국민당 정부나 현재의 공산당 정부나 똑같은 중화민족 정부입니다. 뭐 만주족이었다가 몽골족이었다 이렇게 바뀌었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당 정부의 사람들만 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지원해주고, 그때 지원해주던 사람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만섬으로 도망쳤다는 건가요? 그 대만섬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람의 후손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가 조선에 대한 독립을 중화민족의 대표로서, 그리고 전쟁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최초로 발언해 주었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뭐 미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고요. 만약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아니라 오키나와처럼 일본의 한 현이 되었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키나와도 분명히 독립국이었고 각자의 언어, 문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 속해 있죠. 뭐 우리나라가 일본의 현이 되면 좋아하실 분 몇 분 계시겠지만,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 그리고 미국의 승리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역사를 아무리 돌려봐도 저는 미국이 이기고 결국 일본은 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중국이 입김을 불어주지 않았다면 미국의 승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정말 확실하게 보장을 했었을까요? 오키나와의 경우를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확신하지 않습니다. 뭐 가스라테프트 조약도 있었고요. 사실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준 이유는 분명 또 하나의 승전국인 중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입김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당시의 장제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의 독립을 거론한 그 장제스는 현재 대만섬의 대표가 아니라 중화민국의 대표로서 우리의 독립을 지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의 대다수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반대하는데 혼자서 독단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게 아닐 겁니다. 중화민국에 대한 정서는 뭐 대륙이나 섬 둘 다 포함해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정서는 아니에요. 뭐 대만은 좀 섬에 갇혀 있고 일본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게 생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대륙의 정서, 그러니까 국민당이 섬으로 도망치는 와중에서도 그 대륙의 정서만큼은 같이 들고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나름의 형제국으로 생각하는 그 정서요. 실제로 많은 국민당 쪽 사람들이 공산당 쪽으로 전향을 하기도 했고요. 광저우에 있던 공산당원들 중 7분의 1이 국민당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인이었는데 국민당에서 공산당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모두 조선의 독립을 싫어했다거나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뭐 가끔 사드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짜 잠깐의 권태기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렇게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 체제로 민족을 나누는 건 그 민족을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이, 현재 중국도 뭐 체제 이념의 차이로 분단의 현실을 겪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중화민족은 어느 방식으로든 조선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6.25 전쟁으로만 한정해서 미국인의 피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항일전쟁에서 흘렸던 중국인들의 피와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흘렸던 미국인들의 피도 같이 판단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 정부에 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한민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그 항일전쟁에서 흘렸던 수많은 중국인의 피, 우리나라 독립에 아예 가치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흘린 피도 막대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강제징용 등으로 피보다는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중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정말 피를 흘렸습니다. 뭐 우리의 고생을 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흘린 피가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보다는 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미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에 뭐 너무 과대평가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미국이 뭐 도쿄에 깃발을 꽂은 건 맞지만 그래도 일본이 정말 미국과 1대1로 대결을 해서 진 걸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양옆으로 다구를 맞았습니다. 중국과 미국 둘 다에게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구경만 했다, 미국에 비하면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너무 미국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뭐 전공, 무흔 이런 거 따지고 얼마나 피해를 줬냐 이런 것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뭐 만주에서 독립운동 했던 거 아무것도 가치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게릴라로 싸우든 뭐 자기네 땅에서 적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중국처럼 싸우든, 그것도 아니면 태평양에서 대놓고 그냥 한판 시원하게 붙는 쪽으로 싸우든, 이게 서로 무게는 다를지 몰라도 가치는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6.25 전쟁 때도 뭐 대만 쪽에서 뭐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 참전 의사를 타전해 오기도 했고, 이거를 뭐 중국 공산군이 함께 참전할 수도 있어서 전쟁이 크게 번질 수 있을까봐 미국 쪽에서 거절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든 체제와 이념, 현재의 갈등을 떠나서 중화민족 자체는 한반도에 어떤 위기가 생기면 어떤 방면으로든 위기를 도와주려고, 극복해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 유전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결과이긴 했지만요. 뭐 우리도 중국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저 대국 중국도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나라, 이 한민족의 작은 소동에도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뭐 관심을 끊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본에도 뭐 전국시대라고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때 중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뭐 삼국시대라든지 말이죠,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은 개입했습니다. 뭐 왜 내정 간섭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뭐 여기 쳐들어와서 그냥 깃발 꽂는 거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안정적으로만 만들어 놓겠다,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민족과 중화민족, 이 두 민족은 사이즈와 국력, 체급 모든 게 달라도 어떻게든 공생하고 있는 관계예요. 이것은 바로 몇천 년 동안 우리 한민족이 보여줬던 수많은 신뢰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중화민족을 우리와 공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관계에서는 강자보다 약자의 역할이 더 크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중국과의 외교를 매우 잘했다는 겁니다. 뭐 굴욕적이다, 사대주의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뭐 어디 오랑캐처럼 아예 멸망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처럼 자기네 영토로 병합시킨 것도 아닌데요. 다만 현재 중국은 지금 형제나 다름없던 북한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것. 그때 잠깐의 뭐 북한에 대한 지원이 뭐 중화민족은 한민족을 항상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 유전자, 문화적 유전자를 아예 없애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6.25 전쟁 이후로부터 중국의 악감정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를 완전히 내쫓은 거죠. 혹자는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때 화교를 안 내쫓았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동남아 꼴 날 뻔했다. 그러니까 뭐 중국한테 빨대 꽂힐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고 이게 빨대 꽂힐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역사의 만약이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제 생각을 얘기하면 최소한 중화민족은 우리나라를 형제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가 말하는 그 말만 형제 이런 게 아니라요. 중국의 그 중화 사상에 기반한 특유의 자존심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해를 보인다면
내가 뭐 너한테 100만 원을 받는다면 나는 너한테 2, 300만 원어치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뭐 조공을 하러 가면 중국에선 2배, 3배로 돌려주던 거요. 그러니까 나는 대인배로서 너한테 신세진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여유가 있어서 널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내가 너한테 도움받는 처진 절대 아니다. 뭐 이런 거야. 그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형제국을 생각하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뭐 치졸한 짓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같이 접점이 없었던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몇천 년 동안 함께했던 그런 국가인데요. 근데 박정희가 내쫓았다는 그 화교들 대부분 대만 국적 아닌가요? 팀킬인가? 아무튼 그 박정희 정책의 그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서서히 70년대부터 중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콩 영화입니다. 이수룡식 무술 영화부터 시작해서 홍콩식 느와르까지 90년대 거의 중후반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중화 문화, 그러니까 그 홍콩의 중화 문화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째서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그 홍콩 영화를 보면서도 그 시끄러운 중국어를 들으면서 아, 나는 중국어가 너무 싫어. 왜 이렇게 격떨어지게 들리지? 라고 말하는 지금 현대 인식과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왜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하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저는 뭐 2000년대 초반까지 TV에선 항상 설날 추석에 이소룡이라든지 그런 홍콩 영화를 틀어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홍콩은 중국과 다르다. 홍콩은 뭐 영국 식민지였고 자유주의 그리고 뭐 자본주의였다. 그러니까 홍콩 문화는 엄밀히 말해서 중화 문화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뭐 저랑 논리가 아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았던 그 홍콩 영화들 뭐 소림사 홍콩에 있습니까? 저는 중국도 중화민족이지만 마찬가지로 홍콩도 중화민족으로 보고 이거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뭐 약간의 이념 차이, 체제 차이, 그리고 지역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중화예요. 뭐 멀리 가서는 중화 문명의 기준을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기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직 보류해 두고 아무튼 우리가 뭐 중국 공산당을 혐오하는 것과는 반대로 중화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할 수 있다. 우리가 열광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70년대부터 90년대의 홍콩 영화 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의 중화 문화 그런 영향력이 사라지고 정말 혐오로 바뀌게 된 게 그게 홍콩 영화 붐이 끝난 그 직후부터 현재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딱 우연히 중국 대륙이 성장하기 시작한 타이밍이네요. 제가 그래도 어릴 때는 중화 문화라는 걸 홍콩 영화로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실생활에서 중화 문화, 중화 영향력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대만에서 만드는 그 일본뽕 충만한 그런 감성 영화들 그런 것만 빼면요. 근데 중화 민족이 만들면 똑같이 감성뽕을 넣어도 일본보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2010년대 들어서는 뭐 아무리 중국에서 온 거지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뭐 유교, 고사성어, 사자성어, 삼국지 이런 것들도 점점 인터넷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 중국의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은 항상 저에게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가벼운 일회용품 제품 그리고 뭐 우리가 원산지 표기를 보고 아씨 중국산이네 그러니까 빨리 망가지 하고 욕하던 그 모든 물건들 심지어 그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까지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중국 그러니까 중화에서 왔었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 영향력이라든지 문화 이런 거는 노래,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 한정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뭐 중국 드라마, 노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화에 대한 영향은 뭐 단순히 한자라든지 그런 유교 문화 이런 뭐 전통 유산을 떠나서 저는 뭐 경제적, 외교적 모든 것들이 아직도 중화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품에서도 중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가볍게 쓰고 버리면서 그걸 무시하지만 우리가 마치 70년대에 가발을 수출하면서 뭐 수출 100억 달러 이런 상아탑을 쌓았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듯이 중국도 그런 뭐 쉽게 고장날 수 있는 그런 일회용품을 팔아서 이렇게 큰 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쓰고 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와 땀이 들어간 자랑스러운 중화입니다. 사실 이 중화가 뭐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후 명맥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뭐 70년대는 홍콩 영화로 한참 붐이 있었고 그리고 92년 수교한 이후로 중국산 물품이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뭐 단지 노래나 드라마 이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중화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홍콩의 영향력은 현재 다시 뭐 마라탕이라든지 훠궈, 대만 음식 이런 걸 통해서 다시금 우리나라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할리우드 자본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라이엇과 블리자드, 그러니까 뭐 한판 엔딩 보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꾸준히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게임,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죠. 그 게임사들의 지분의 상당수를 또 중국이 가지고 있고요. 뭐 저는 그 게임들이나 뭐 할리우드 영화들이 뭐 100%다 중국의 사상과 힘 이런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것들은 분명히 서양의 전통적 가치와 그리고 그 정신적 가치로 만들어진 서양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저 서양의 유산들이 앞으로도 중국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런 거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중국이 뭐 문화정복의 일환으로 뭐 과도하게 할리우드에다가 정말 분위기에 맞지 않는 중국인이라든지 중국어를 넣어서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본력으로 대충 지배만 하고 조금씩 로컬라이징 해서 중국의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간의 향신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적 취향이 뭐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본주의 세상, 돈 있는 놈이 갑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중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주변국의 현실이고요. 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적응하겠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뭐 수천 년 동안 중화 문화에 영향받다가 고작 뭐 수십 년 동안 중화 문화에서 약간 벗어난 거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중국에서 독립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사실 그런 결론은 수천 년이 더 지나봐야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의 깊은 앙금 때문에 뭐 여태까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처럼 중국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의 홍콩 영화, 그리고 현재 서양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 같은 그런 문화에 대한 노골적인 중국의 문화 자본 침략까지,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일회용품과 소모품들은 우리를 절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수많은 중국 요리, 뭐 마라탕, 훠궈 이런 것들로 알게 모르게 중화는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일본의 뭐 돈가스, 스시 이런 것처럼 대중화되기는, 그런 걸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음식 열풍이 다시 사그라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지금 한 가지 카테고리로서 기능을 하는 일본 문화는 반대로 뭐 중화 문화가 한 가지의 뭐 카테고리로서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중화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뭐 경제적으로 의존 상태, 나아가서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문화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게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중국인 14억인의 속도라면 정말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 음악이 뭐 오케스트라를 곁들여서 뭐 기술적으로도 약간 근사한 느낌이 될 때, 2000년대 중후반에 중국 음악은 마치 우리나라 8, 90년대 그때의 음악처럼 뭐 약간 미디 음악 같은 그런 조잡한 느낌이 났어요. 근데 2010년대 초반 정도의 중국 음악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나라 2000년대 중후반에 뭐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당시 한국은 뭐 일렉, 아이돌, 전자음악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차트에 존재하는 중국 음악들, 이게 뭐 어디선가 빌보드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멜로디는 그렇다 치고요.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거의 우리나라와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예요. 이제 뭐 기술을 따라잡았으니 그들만의 영역을 개척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우리나라도 뭐 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안 알아주던 거 요 10년 사이에 드디어 좀 알아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준비하고 10년 만에 뜬다. 준비 기간이 길 뿐이지 막상 도약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중국이 뭐 안 그러리란 법 없고요. 준비 기간이 끝나면 중국 문화에, 중화 문화에 엄청난 도약을 보게 될 겁니다. 뭐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중국의 뭐 유명한 고전,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좀 제한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력이 강해지면 알아서 표현의 자유 풀어줄 거고요. 뭐 그때쯤 되면 문화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표현의 자유 제한되었다가 국력이 좀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에 이르렀다 싶으니까 표현의 자유 허락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엄청난 문화 성장을 보고 마치 일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한류 짝퉁이네, 뭐
다 일본 문화 베꼈네, 일본 음악 베꼈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중국이 자기 자리를 드디어 되찾은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스스로 최악체의 시기였다라고 인정하는 그 청나라 시기에서도 아무리 국력이 안 좋고 군사력이 안 좋아도 그 문화적 가치 하나만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게 적자를 보게 만든 국가예요. 물론 현재 최강대국 아니 강대국 그 미국도 중국에게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최소한 돈발로 깝치면 대부분 저렇게 돼요. 저게 중국의 잠재력입니다. 인류 과거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우위를 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100년 정도의 중국의 운이 아주 안 좋았던 그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의 100년도 중국이 똑같이 형편없을 거다, 수준이 낮을 거라고 말하기에는 현재의 모든 팩트들이 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중국의 기세가 매우 무섭기 때문에요.